사람들은 흔히 사랑은 젊은이들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여성은 64세의 나이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와 주홍빛 우간다의 땅, 그리고 곱지 않은 시선들 속에서 처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하고도 용기 있는 인생의 재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일 돌아와서 더 많은 매혹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누군가가 64세 여성은 그저 집안 부엌에서 약을 세고 식물을 가꾸며 자녀의 방문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고 말한다면 그는 분명 선의를 모를 것입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지 않은 전형적인 한국 여성으로서 온순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항상 남편과 자녀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앞에 두는 삶이었습니다. 남편 재민 씨는 장거리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자주 집을 비웠지만 언제나 아내와 자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둘 있었고 모두 자라서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바닷가 작은 동네에서 이상적인 가족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웃 모두가 서로를 알고 골목 끝에서 시장까지 서로 인사하던 그런 곳. 그러던 몇 년 전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경기도 국도에서 일어난 연쇄 차량 사고는 재민 씨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유언 한마디도 없이. 경찰의 전화 한 통과 차가운 시체실에서의 신원 확인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선희는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몇 시간이고 멍하니 앉아 손수건을 꽉 쥔 채 마치 그걸 놓으면 자신이 끝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장례 이후 그녀는 30년간 일하던 유치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몇 달이 되고 결국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까운 이웃들조차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쉽게 부서질 것 같은 어떤 감정을 자극할까봐. 3칸짜리 집에 이제는 그녀 혼자. 식사는 점점 형식적인 일이 되었고 텔레비전은 오직 일기예보 시간에만 켜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은 가끔 돈을 붙여주고 미국에 시집간 딸은 드물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밤엔 그녀는 침대에 누워 옛 사진첩을 더듬으며 자신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림자가 되어버렸음을 깨닫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벚꽃이 강게 피기 시작하던 때 선희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국화차를 마시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친구가 찻잔을 떨어뜨릴 뻔할 만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녀는 국제자원봉사자로 등록했고 아프리카 우간다의 난민 캠프로 떠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당황하고 걱정과 분노 사이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우간다, 낯설고 불안정하며 더운 날씨의 병과 부족함이 가득한 그곳, 한 번도 아시아 밖을 벗어난 적 없는 64세의 여성이 어떻게 그처럼 낯선 곳으로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선희는 감정에 휩쓸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했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1년 가까이 영어를 공부하고 인도주의 관련 자료를 읽고 여러 지원 프로젝트를 조사해 왔다고. 신청서를 제출했고 국제 비영리 단체로부터 선발되었습니다. 유아 교육 경력, 공동체 돌봄 능력, 그리고 그 무엇보다 확고한 동기가 그녀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남은 인생을 그저 날짜만 세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심장이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뛰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3달 후 그녀는 비행기에 올랐다. 배웅도 음악도 없었고 낡은 여행 가방과 천으로 된 일기장이 유일한 동반자였다. 떠나기 전 그녀는 유일하게 이 사실을 아는 친구에게 몇 줄의 편지를 남겼다. 제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사라지기 위해 떠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진짜로 살아보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외로운 노년의 미망인이라는 껍질에 갇혀 살던 한 여인은 지구 반대편에 발을 내디뎠다. 자신의 심장 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 여정이 단순한 이상이나 자비심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사랑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비행기는 6월 어느 전고 엔테베 공항에 착륙했다. 타오르는 태양 아래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인해 선희 할머니는 자꾸 눈을 찡그렸다. 낡은 천 모자를 쓰고 무거운 마음보다 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며 내렸다. 그녀에겐 처음 밟는 아프리카 땅, 책과 신문에서만 보던 곳, 전쟁, 가난, 그러나 반짝이는 눈동자와 고난 속에서도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가 있는 곳이었다. 은색 픽업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차를 타고 남수단 국경 근처 우간다 북서부의 비디비디디 난민 캠프로 향했다. 400km가 넘는 길은 덜컹거림의 연속이었고 빨간 먼지가 유리창을 덮었으며 차량 경적 소리, 거리의 상인들의 외침, 멀리서 들리는 소나 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소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꼈다. 난민 캠프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임시 천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철 지붕의 집들, 임시 학교, 공동 화장실, 작은 의료센터도 있었다.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삶을 다시 정돈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첫날, 선희는 고아와 미혼 여성들이 모인 구역으로 안내되었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관찰하며 어울리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녀는 이곳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가 미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경계심 가득한 아이의 눈빛이나 깡마른 팔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의심스러운 눈길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크웨 씨를 만났다. 그는 그날 아침 회의실에 들어와 희미하게 인쇄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무릎이 다른 카키색 바지에 색이 바랜 셔츠를 입었지만 깔끔했다. 크웨 씨는 우간다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가나 출신으로 아크라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이후 인도주의 단체와 함께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아동 담당팀의 지역 조정관이었으며 선희와 함께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담당자이기도 했다. 처음 악수할 때 선희는 그의 이름 발음을 어색해하며 말했다. 크웨 씨? 그녀는 미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는 웃으며 정정해줬다. 크웨 씨예요. 가네어로 연결이라는 뜻처럼요. 그녀는 그 말에 웃으며 마음이 포근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익숙한 노래를 듣는 듯한. 그날부터 둘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업무 협력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곧 눈치챘다. 아이가 이유 없이 울 때마다 크웨 씨는 아이와 같은 눈높이에 앉아 천천히 말을 걸고 프리프로 만든 작은 고리 반지를 손에 끼워주곤 했다. 그러면 아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원래 여성들만이 그런 섬세함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크웨 씨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경청하는 법을 알고 태어난 사람 같았다. 야간이 되면 캠프는 발정이 연료를 아끼기 위해 일찍 전등이 꺼졌다. 그들은 조정관 사무실 앞 모닥불게 앉곤 했다. 크웨 씨는 야생 바카이프로 차를 끓여 구호물자 상자에서 주운 낡은 자기 컵에 따라 주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르쳤던 아이들 이야기, 설날 김치 이야기 등을 들려줬고 그는 아크라의 홍수철, 생선을 팔던 어머니, 그리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느 날 큰 비가 쏟아졌다. 한 아이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고 보건소에는 약이 다 떨어졌다. 크웨 씨는 미끄러운 길을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밤중에 거의 10km를 달려 옆 마을 간호사가 양보해준 항생제 한 봉지를 구해왔다. 돌아왔을 때 그는 흠뻑 젖은 채로 추위에 떨고 있었다. 순희 씨는 자신의 유일한 낡은 스웨터를 그에게 건네주었고 그 순간 처음으로 둘의 손이 평범한 접촉 이상으로 오래 맞닿아 있었다. 그들의 감정은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았지만 장마 후 새싹이 자라듯 천천히 자라났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고 그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이 함께 있을 때면 언제나 조용한 존재감이 느껴졌다. 마치 서로가 무언의 이중창 속 또 다른 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겉보기엔 평온해 보여도 그들 뒤에서는 호기심 어린 시선과 은밀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몇몇 젊은 자원봉사자들은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촌장의 부인 중 한 명은 혀를 차며 말했다. 나이 든 여자가 아직도. 그리고 말을 흐리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순이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 마음속에는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어쩌면 두려움일지도 모른다. 사회의 정상이라 불리는 경계를 너무 멀리 벗어난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오랜 세월 차가운 껍질 속에 갇혀있던 자신의 마음이 다시금 연약해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그녀가 몰랐던 건 더 큰 폭풍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문하게 만들 큰 사건. 나는 진정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또다시 도망치고 있는가? 소문은 빠른 인터넷이 없어도 퍼진다. 때로는 평범한 눈길 한 번, 혹은 우연히 찍힌 두 사람이 나란히 선 사진 한 장만으로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결국 피할 수 없는 법칙처럼 일이 벌어졌다. 아무 의미 없는 사진 한 장, 두 사람이 모닥불 앞에 앉아 있는 모습. 서로 껴안지도 손을 잡지도 않았고 눈빛조차 불확실했지만 이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부적절한 관계의 생생한 증거였다. 그때부터 순이가 꼭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우간다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조용한 비판의 물결이 밀려왔다. 말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태도와 침묵, 낯선 냉담함으로 나타났다. 이메일은 자주 오지만 관심이 담긴 내용은 없었다. 그것은 단지 안주할 나이가 된 사람의 행동에 분노한 어떤 가치체계의 조각들일 뿐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해명도 없었다. 그녀 마음속에서 침묵은 비난을 수용해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내린 편견 앞에서는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소문을 잠재우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더 확신하게 되었다. 캠프에서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모두는 아니었지만 그녀가 확실히 느낄 수 있을 만큼. 몇몇 동료는 더 이상 그녀를 비공식 모임에 초대하지 않았다. 주방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친근함에서 경계심으로 그리고 회피로 태도를 바꾸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아침마다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자연스러움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 순이는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느껴졌다. 단 며칠 만에 캠프는 그녀가 처음 발을 디뎠던 날보다 더 낯선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주변 사람들이 아니었다. 바로 가족이었다. 힘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돌아가야 할 집. 장남은 편지에 경고의 한 줄을 남긴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부도 생일 메시지도 없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온다는 소식도 없었다. 남겨진 건 차가운 공백과 마치 선고처럼 내려진 침묵뿐이었다. 선희는 자식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세대, 그 문화,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가르칠 때 사용했던 틀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거리감은 무딘 칼날 같아 그녀를 즉시 무너뜨리지는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녀의 마음을 베어갔다. 밤이 되어 캠프의 불이 꺼지면 근처 숲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만이 그녀를 혼미한 상태로부터 붙잡아주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녀가 자식에게 보내려고 썼던 편지들은 결국 서랍 속에 고이 접어 넣어졌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단지 어떤 글귀도 자신의 피와 살이었던 존재 사이에 얼어붙은 벽을 녹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회적 관계의 틈이 아닌 자신답게 살고자 하는 부분과 오래된 의무, 죄책감, 충성심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부분 사이에서 벌어진 내면의 틈이었다. 캠프의 날씨는 점점 더 험해졌다. 비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고 진흙탕 길은 미끄러웠으며 보급품도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아이들 활동 장소로 나아가 빨래를 하고 물을 끓이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국 전통 놀이와 종이 접기를 가르쳤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손놀림은 느려졌고 눈빛은 종종 이야기를 하다 말고 멍해졌으며 그녀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던 미소조차도 더 이상 예전처럼 온전하지 못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두 개의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는 듯했다. 하나는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아이들을 위해, 선함에 대한 믿음을 위해, 그리고 부드럽지만 깊게 그녀의 삶에 들어온 한 남자를 위해. 다른 하나는 그녀를 뒤로 끌어당겼다. 아직 끝맺지 못한 의무, 예전의 그녀를 기다리는 시선들, 그리고 나이로 감정을 판단하려는 사회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그것은 더 이상 가족과의 싸움도 공동체와의 싸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이었다. 조용하고 끈기 있고 끊임없는. 그녀 자신조차도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 깊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문을 열었다는 것.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이제 다시는 마음을 닫고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다만 넘쳐나는 감정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균형 잡힌 호흡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시련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일련의 일들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선희와 젊은 남성 간의 관계가 한국 커뮤니티 내에서 퍼지기 시작하고 캠프 내부로도 조금씩 새어나가면서 그녀를 둘러싼 분위기는 서서히 변했다. 시끄럽지도 분명하지도 않지만 확실하게. 그 변화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등장할 때 멈칫하는 대화의 리듬에서, 예전에는 동료였던 이들의 주저하는 눈빛에서 비롯되었다. 그 변화는 계속되었다. 큰 홍수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잔잔한 비처럼. 예전엔 그녀를 웃음과 신뢰의 고개 끄덕임으로 방이던 심리 지원 모임에서는 이제 의례적인 인사와 형식적인 감사 인사만이 남았다. 함께 아궁이를 둘러싸고 이야기 나누던 이들은 이제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그녀가 자주 찾던 조정실도 더 일찍 문을 닫거나 일부 인원에게만 문을 열었다. 캠프의 아이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애정을 보였다. 편견이 마음속에 자리할 만큼 그들의 마음은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른들은 달랐다. 거주 구역의 몇몇 여성들은 속삭이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아이들에게 이젠 예전의 그분이 아니야 라며 그녀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까지 했다. 그녀와 공동체 사이를 이어줬던 헌신과 시간이 쌓아 올린 벽은 이제 속삭임과 낯선 시선들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쫓아내지 않았다. 직접적인 말도 없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침묵, 그녀가 공공장소에 들어설 때마다 무겁게 가라앉는 분위기만으로도 그녀는 자신이 변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들의 일부가 아닌 길을 잃은 그림자처럼. 작은 방은 점점 좁아지는 듯했다. 밤이 되면 예전엔 그녀를 평온하게 했던 소리들, 곤충 소리,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 이제는 쓸쓸함을 자아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진심으로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파고드는 의심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아침이 되면 예전보다 더 일찍 일어났지만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잠이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위기는 큰 소리로 찾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도간개처럼 마음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처음엔 가벼운 피로, 그 다음엔 집중력 저하, 그리고 입맛이 사라지는 느낌. 마지막엔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점점 사라지는 느낌, 희미해지고 무게도 자리도 없어지는 듯한 느낌.
마치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만 같았고 아무도 그것을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어느 날 그녀는 우물가에 오래 앉아 멀리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했고 평소처럼 부르지 않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떠나면 사람들이 더 편해질까? 내가 캠프에서의 역할을 그만두고 멀고 조용한 곳으로 사라지면 이 보이지 않는 짐들도 함께 사라질까? 그러나 그 극도의 침묵 속에서 그녀는 가장 잔인한 것이 타인의 외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였다. 모든 불행이 자신의 탓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 어쩌면 자신이 그 경계를 넘어선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게 될 때, 한때 구원의 손길이었던 자원봉사 활동은 이제 창 없는 차가운 벽이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더 이상 인도주의 공동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도덕의 미로 속에 사는 것처럼 느꼈다. 모든 발걸음이 평가받고 모든 감정이 분석되며 사소한 어긋남도 타인의 따뜻한 시선을 잃게 할 수 있는 곳. 그녀가 책 읽기 활동을 하던 임시 도서관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종이접기 수업은 물자 부족이라는 이유로 중단되었다. 소외감은 이제 단지 느낌이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사임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사임서를 초안까지 썼다. 그것은 접혀서 바늘과 실이 들어있는 양철 상자에 보관되었다. 보내지는 않았지만 버리지도 않았다. 가장 약해진 순간에 그녀는 지금 시험받고 있는 것이야말로 평생 조용히 지켜온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를 키우며 아내로 살며 아이들을 가르치며 이 붉은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까지도 지켜온 믿음 말이다. 이제 한때 마지막 희망이라 여겨졌던 이곳에서 그녀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했다.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작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어쩌면 바로 지금 그녀는 진정한 고립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른다.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느 아침, 선희는 햇살이 먼지 낀 창을 통과하기 전 눈을 떴다.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고 바람이 얇은 커튼을 스치며 밀어내고 숲이 잿빛 하늘 아래서 살짝 움직였다. 그러나 그녀 안에서는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폭발도 아니고 극적인 깨달음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하고 또렷하며 되돌릴 수 없는 인식 하나였다. 그녀는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을 줄이려 애썼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불안정의 원인인 것처럼. 그녀는 걸음을 늦추고 목소리를 낮추고 존재를 줄이며 의미 있었던 활동들에서 일부러 물러났다. 그저 문제를 줄이기 위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상황을 더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은 편견의 상자에 들어가기 위해 접힌 천처럼 스스로를 축소해버렸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 오래 머물면서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조차 잊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편견을 바꾸거나 가족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더 단순한 이유 하나로 이곳에 왔던 것이다. 다시 살아보기 위해, 진짜로. 그 깨달음은 특별한 사건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공허함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를 정신적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것. 하지만 그 벼랑 끝에는 그녀를 떠미는 이가 없었다. 그저 그녀 자신이 한 걸음씩 다가간 것이었다. 고립, 상처, 실망, 이 모든 것이 꺼져가는 불씨 위에 재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재가 흩어지고 있었다. 처음에 불빛이 드러났다. 희미하지만 진짜였다. 곁에 격려해 줄 사람도 손을 내밀어 줄 이도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누군가의 인정, 동의 혹은 수용을 기다린다면 그녀는 끝내 기대 속에 갇혀 버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다른 이의 마음속에서 사람들이 과부, 엄마,
64세의 아시아 여성이라 여기는 방식대로. 그날 그녀는 거창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아주 작은 것들을 했다. 누구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이 마시기 위해 차를 끓였고, 그룹 일정표로 쓰이던 벽에 종이들을 떼어내고 아이들이 그려준 송그림 달력을 걸었다. 삐뚤빼뚤하지만 생생한 그림들. 감사한 일을 노트에 적었다. 자신을 정확히 이름 불러준 아이, 비가 내리지 않았던 오후, 악몽 없이 잠든 저녁. 그 작은 행동들로부터 그녀는 자신을 다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누구를 설득하거나 도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녀 역시 감정과 고유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며 허락받지 않아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임시 도서관으로 쓰던 천막으로 돌아왔다. 누가 일을 시켜서가 아니라 그저 종이 넘기는 소리와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들의 눈빛,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슬프든 기쁘든 사람들을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느낌이 그리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문을 열고 오래된 책에 먼지를 털고 버려졌던 플라스틱 책상을 닦고 책들을 하나씩 다시 정리했다. 아이들은 처음엔 멀찍이 서 있다가 한 명씩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이유도 필요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 익숙한 온화한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떤 질문도, 포옹도, 상처도 거절하지 않던 그 눈빛을. 그리고 그때부터 어른들도 다시 그녀를 보기 시작했다. 모두가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몇몇은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과의 말이 아니라 빵을 나눌 때 그녀 곁에 서 있는 동작이거나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으로 나가는 작은 행동이었다. 이전에 회피하던 몇몇 시선은 이제 보다 정직해졌고, 동의는 아니지만 더 이상 노골적인 판단도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타인의 잣대로 사는 것을 멈추었다.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은 한때 무거운 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저 지나간 발자국일 뿐이다. 그녀의 뒤편, 시든 풀잎처럼. 그녀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때로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것임을. 11월이 찾아온 우간다의 땅은 더 이상 강한 햇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원하지도 않았다. 캠프 안의 공기는 여전히 먼지와 흙냄새로 가득했지만 이전만큼 무겁지는 않았다. 삶은 계속되었다.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서 선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두드러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은 채, 마치 조용히 살아가는 전체의 일부처럼. 할머니의 아침은 한결 가벼워졌다. 더 이상 누군가가 미리 짜놓은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자리 잡은 습관에 따라 움직인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캠프 주변을 한 바퀴 산책하고 의무실에 들르고 도서관을 방문하고 사춘기를 앞두고도 줄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 옆에 앉는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없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딱 알맞게 흘러간다. 쿠에 씨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함께 일하지는 않지만 그 사이의 동행은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 로맨틱한 제스처나 다정한 호칭은 필요 없었다. 그의 존재는 마치 마른 땅 속을 조용히 흐르는 작은 샘물처럼 소리 없이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들은 우연, 어쩌면 의도된 속에서 만난다. 누구도 확인하지는 않지만. 한 번은 구호 물품 창고에서 함께 떨어진 상자를 주우며, 또 한 번은 공동 텃밭에서 그녀가 쉬는 사이 그가 토마토 밭에 물을 주며, 가끔은 멀리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며 눈길이 잠시 마주치고 다시 각자의 일로 돌아간다. 그녀의 나이에 사랑은 굳이 이름 붙일 필요가 없다. 다만 부정되지만 않으면 된다.
한때 그녀가 쓴 사직서는 여전히 양철 상자 안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탈출구의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의 이정표처럼 그녀가 절벽 끝에 섰던 순간을 상기시키고 그때 뛰어내리지 않기로 선택했음을 되새기게 한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멈추는 법을 알게 되었기에. 한국에서 온 아들의 메시지는 더 이상 없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관계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사랑조차 때로는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진짜 사랑은 때로 우리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단단해졌을 때 찾아온다. 오래된 사진들은 천천히 정리되어 천 가방에 담겼고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그린 새로운 그림 몇 장이 놓여 있다. 흰 머리를 높이 묶은 여인이 햇볕 아래 책을 안고 서 있는 그림. 어떤 아이는 엄마 선희라고 쓰고 어떤 아이는 그녀의 이름을 틀리게 적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쳐주지 않는다. 모든 오타는 그들만의 사랑의 흔적, 소박하고 진솔하며 꾸밈 없는 그녀가 이곳에서 받은 것과 꼭 닮았다. 선희와 쿠에 씨의 사랑 이야기를 누군가 다시 들려주려 한다면 장식할 만한 디테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공식적인 고백도, 사람들 앞에서 손을 잡는 장면도, 약속이나 노을 속의 로맨스도 없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선명하게 존재한다. 추운 날 그녀의 장갑 옆에 슬며시 놓인 또 다른 장갑. 이제 더 이상 담당이 아님에도 굳이 도서관 근처를 자원해 일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런 해명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말없는 신뢰를 보여주는 눈빛. 선희는 큰 원을 한 바퀴 돌아왔다. 상실에서 회복으로, 혼란에서 고요한 재기의 길로. 어떤 특별한 승리도, 이름을 올릴 영광도 없지만 누구의 기대에도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살아간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시끄럽지 않지만 뚜렷하게. 박수를 받지는 않지만 결코 희미하지 않게.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예전에는 그녀 자신조차 믿지 못했던 행복이다. 캠프는 계속해서 운영된다. 사람들은 오고 가고 후원 프로그램은 바뀌고 익숙했던 얼굴은 새로운 얼굴로 대체된다. 하지만 선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머물기로 선택했기에. 한 사람의 인생에서 운이 좋다면 여러 형태로 여러 번 살아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진실할 때 나이도 편견도 외부의 시선도 상관없이 비로소 온전히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선희는 그렇게 한 번 살아보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것이면 충분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친구와의 공유를 잊지 마세요. 이러한 응원이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와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